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 이슈 진단의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뭐래도 핫 이슈는 바로 한은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1.5%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오늘 가장 큰 핫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놀랍습니다. 일단 먼저 왜 놀랍냐면은 한은이 요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요번에는 금리를 그냥 동결시키고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지금 7월 말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즉 미국에서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채권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무려 10명한테 물어보면 7명 정도 즉 70%가 이번 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이걸 깨고 소위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요, 우리 주창의 입장을 보면은 금리는 낮아질수록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FOMC가 금리 관련된 회의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시중에서 야 요번에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거야. 그러면 금리 동결하고요. 금리 인상이야.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 그러면 금리 인하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깜짝 금리 인하, 전격적인 금리 인하 사실 이거는 좋지가 않은 겁니다. 채권 전문가들의 70%가 금리를 동결 예상했는데 저렇게 물론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만 저렇게 금리를 깜짝 인하다고 얘기할 정도면요. 이건 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크포인트 하나 꼭 가져가십시오. 항상 최소한 전체 경제와 모든 재테크와 연결이 깊은 금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저렇게 갑자기 한은이 금리를 깜짝 인하를 단행했느냐? 세 가지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이 앞에 오사카 일본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단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지는 말씀드렸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미 중국은 미국의 GDP의 40%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통상 미국은 40% 법칙이라고 했죠. 자기네 GDP의 40% 이상만 넘어가면은 그러면 반드시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이미 구소련이 그랬고요. 1985년도에 프라자회담에서 일본에 무릎을 꿇린 것도 결국 미국의 GDP의 40%에 육박하자 결국은 미국이 환율을 이용해서 일본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무려 미국의 GDP의 70%에 육박합니다. 자, 이것도 일단 체크포인트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이미 중국이 미국의 GDP의 40%에 육박했던 것은 지난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2010년도에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저렇게 놔두느냐. 그냥 놔두고 싶어서 놔둔 것이 아니라 자기 코가 석재였었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중국을 손봐줄 틈이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바둑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생 연후에 살타. 일단 내가 내 집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남을 시더라도 친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미국이 2010년도에 중국의 GDP가 급격하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저걸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왜 GDP의 40% 이상만 넘어가면 왜 손봐줄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요.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수로 따라오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경제가 좋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군사비 증강입니다. 구소련 같은 경우에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동시에 연합국이면서 승진국이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방 주축국이 돼서 싸웠던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고요. 연합국에 편입돼서 싸웠던 것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양쪽이 서로 전 세계의 힘을 나눠 가졌죠. 이걸 제1차 콜드 워, 제1차 냉전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구소련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군비를 갖다가 증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바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소련은 상당히 군비 경제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소련은 석유를 많이 수출하죠. 1973년도 제1차 석유 파동, 무려 배럴당 3달러의 기름값이 불과 몇 개월 만에 12달러로 무려 4배나 폭등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79년도에 이란 혁명, 이란 소위 갑작스러운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구소련이 어마어마하게 석유를 팔아서 경기를 지탱하는 나라가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갑작스럽게 돈벼락을 맞게 되죠. 그 이후에 구소련이 쓸데없는 짓을 하죠. 바로 미국과 군비 경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에 손잡고 유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소위 군축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전쟁을 털어지거나 아닌 비상사태 때 쓰기 위해서 했던 군축유를 갖다가 대거 방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가를 급락시키죠. 그래서 구소련을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붕괴시키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자국의 40% 이상의 GDP를 넘어가면 항상 가만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무려 70% 육박하니까 도저히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가만 놔둘 수 없는 중국을 계속 손봐줬는데 지난번 오사카회에서 자, 우리 앞으로 협상해볼까 그랬었지만 이거는 거듭 얘기지만 엔드레스 워입니다. 맨 마지막에 승부는요, 결국은 중국이 활짝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의 입맛에 맞게끔 언제든지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또 한번 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같이 중국을 손봐주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소위 하나의 중국을 깨는 거죠. 그리고 대만 문제 그리고 또 홍콩 문제도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로가 내용이 있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트위터에서 보셨겠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일본의 소위 수출 규제 이 문제가 나서니까 더더욱이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세 번째,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혼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환율의 차이를 가져오고 미국의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소위 우리의 외화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한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7월 말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도 11월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이네요. 1년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배경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매우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결국 한은이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요. 바로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은 지난 1월 달에도 낮춰 잡았고요. 또 불과 3개월 전이죠. 4월 달에도 경제 전망을 낮춰 잡았는데요. 또 다시 이번에도 경제 전망을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2.5% 잡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 2.2%입니다. 요 숫자 요거는 좀 알아두면 합니다. 2.2%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재 성장률입니다. 자, 간단한 팁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리는 언제 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금리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금리 내는 거 아닙니다. 항상 경기는 관성의 힘을 갖습니다. 한 번 상승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버블까지 상승하고 한 번 내려가면 원래 위치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역버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꺾일 때 이미 이게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꺾일 때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금리는 언제 내린다고요? 잠재 성장률보다 아래 있을 때 내립니다. 잠재 성장률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GDP 계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죠? 그렇죠. 자본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날의 노동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날의 자원 이런 모든 우리가 이걸 생산 요소라고 그러는데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맥시멈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이게 얼마냐? 이게 바로 잠재 성장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이주열 총재는 얼마로 보고 있느냐? 한은 얼마로 보고 있느냐? 올해 2019년도와 2020년 이 사이의 잠재 성장률을 2.5에서 2.6%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로 낮춰잡았냐면 2.2로 낮춰잡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2.5 내지 2.6이죠. 조건에 들어오죠. 잠재 성장률보다 올해 경제 전망이 대략 한 0.3 내지 0.4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은이 금리를 내린 명분과 일맥상통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내릴 수 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도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고 또 이 경제 성장률도 지난번 4월 때 했던 것보다 더욱더 낮게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낮추게 잡지 않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쉽게 당연한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숫자조차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잡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잡은 게 있느냐? 골드만삭스가 2.1% 잡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1.8, 노무라도 1.8 잡고 있습니다. S&P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한은은 다른 데 비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고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자산시장에서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쳐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산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이 있고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소장님, 금리를 내리면 주시장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라고 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재작년에 2011년도 11월 달에 금리 올릴 때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또 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뭐 금리 내려가 이건 아니었지만 금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또 한번 금리가 현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이 부동산 가격이 위로 급등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간접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마 무언의 압박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은 이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엔 거꾸로죠. 홍남기 부총리 금리 요거 내려야 되지 않겠나는 뉘앙스. 그 다음에 경제수석 역시 우리나라의 경기를 보통은 현 정부에서는 경기 나쁘다는 건 인정 안 했었죠. 근데 이번에 경제수석이 이거 우리나라 경제 좀 나쁜 거 아니냐라고 아마 인정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멘트가 나오자 이거 분명히 조만간에 한은에서 금리를 내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내리면서 현 정부가 가장 신경 쓴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지금 요번에 금리를 내렸는데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일단 무조건적인 플러스적인 요인이죠. 이면들 강남, 특히 재건축장, 그 다음에 이름하여 마용성,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마용성, 바로 이 지점은 이미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게 되면 분명히 또 정부에서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또 한번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당연히 금리와 자산시장과 금시장은 소위 시소 역관계에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이쪽 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시장 가겠습니다. 주시장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각각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금리가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착각한 겁니다. 그거는 금리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이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장에는 플러스 영향입니다. 대신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가는 걸 뭐로 설명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라카미 구매의 4가지 법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경기와 금리로 두 가지로 결정돼서 살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너무 핫해서 너무 경기 확장기에서 너무나 핫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고삐를 금리를 올리면서 조정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까지도 결정되지 않으면
경기라는 놈에 의해서 주가는 굉장히 초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리를 올려서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위 실적 장세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때는 어떠냐? 보세요. 경기 안 좋았을 때 금리를 내리니까 금리가 내려도 주가가 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는 것 같고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빠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뭐 가지고 있느냐? 바로 경기라는 놈이 프라이머리 키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도 즉 찬물을 부어도 뜨거운 경기가 전체적으로 뜨거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반면에 금리를 내려도 그보다 더 큰 덩치의 경기가 마이너스금이 가니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고 계속 내리다 보면 경기라고 해서 서서히 바닥 국면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더 이상 찬물의 온도가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간다는 것은 그 차가운 물에다가 계속 세수대가 더운 물을 붓는 겁니다. 붓고 부으니까 나중에 물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대라 바로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은 금리를 제로금리, 그것도 부족해서 무려 전 세계 8조 달러의 자금이 풀렸습니다. 이 중에 4조 달러 자금이 미국에서 풀린 돈들입니다. 무려 3차례 거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한 다음에 미주가는 초폭등을 줬습니다. 그 초폭등을 한 이후에 미국은 어디랑 연결되느냐? 금리 인하가 결국은 경기 회복과 연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즉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바톤 타치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달랑 조가 한 번 내렸다고 해서 주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소위 불마켓이 오진 않습니다. 불마켓이 오려면은 금리도 내리면서 연속적으로 금리가 내려주면서 이것이 경제복과 맞물려야 불마켓인데 불마켓은 기대 난입니다. 단 빅마켓, 즉 상반기에 움직였던 장보다 일단 조금 큰 빅마켓 정도가 가능한 이런 부분에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월초 대비 주가가 윗단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월초 대비 주가가 밑에 단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윗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알람,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듣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알람을 누르는 부분들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항상 핫 이슈를 빠르게 여러분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들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